백의 그림자. 황정은 장편소설. 숲. 숲에서 그림자를 보았다. 처음엔 그림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덤불을 벌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쪽도 길인가 싶고 뒷모습이 나딛기도 해서 따라 들어갔다. 들어갈수록 숲은 깊어지는데 자꾸 들어갈수록 뒷모습에 이끌려서 자꾸자꾸 들어갔다. 은교씨 하고 부르는 소리에 문득 뒤를 돌아보았더니 무제씨가 서 있었다. 어디 가요? 하고 그가 물었다. 그냥 가는데요. 어디를요?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누구를요? 저 사람을. 하면서 앞을 보니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무제씨가 나뭇가지를 젖히고 이곳으로 다가오며 어떤 사람이었느냐고 물었다. 대답을 하려고 보니 딱히 인상이랄 것이 없는 뒷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머리가 작았고 어깨가 좁았고 가무잡잡했다고 말했다. 은교씨처럼? 네, 나처럼. 하고 대답한 순간 싶었다. 발을 내려다보니 부드러운 흙에 박힌 솔방울이며 갈참나무 잎을 밟고선 내 발의 윤곽이 어색했다. 오른쪽 새끼발가락 쪽에서 가늘고 가늘게 늘어난 그림자가 덤불을 넘어 어디론가 뻗어 있었다. 그림자로구나. 그때 알았다. 그림자 같은 건 따라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무제씨의 모습이 어쩐지 부옅하고 생각해서 눈에 힘을 주고 바라보니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여우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만히 서 있자 눈꺼풀이 젖어서 묵직해졌다. 아래쪽으로 늘어진 10개의 손가락 끝에 물방울이 맺혔다. 입술에 고인 빗물 맛이 짰다. 맥이 탁 풀린 채로 얼마간 서 있었다. 돌아갈까요? 라며 돌아서는 무제씨를 따라서 서벅서벅 사박사박 풀을 헤치며 나아갔다. 거기까지 어떻게 걸어왔나 싶을 만큼 덤불이 우거져 있었다. 젖어서 더 질긴 듯한 풀과 나뭇가지를 젖히며 앞으로 나아갔다. 바지와 셔츠가 은근하게 젖었다. 눈썹에 고였다가 눈으로 흘러드는 빗물을 훔치느라고 눈을 비볐다. 울어요? 울지 않는데요. 이러면서 한참 걸었는데도 방향 모를 숲속이었다. 어쩌죠? 무제씨가 걸음을 멈추고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계속 걸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걸어봅시다. 비를 맞아 부풀어 오른 숲의 표층은 한번 미끄러지면 끝없이 미끄러질 것처럼 미끄러웠다. 다리가 쓰라려서 내려다보니 풀에 베인 상처투성이었다. 가장 길게 베인 상처는 풀집이 묻어서 새파란 빛깔을 띠고 있었다. 다리에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자 움직일 때마다 쓰라렸다. 한 번은 왼쪽으로, 한 번은 오른쪽으로 그림자를 한없이 길게 늘어뜨린 채로 걷고 있자니 발을 떼어놓는 것마저 힘들게 여겨졌다. 잘 걷지 못하고 자주 멈춰서는 것을 보고 무제씨가 다가와서 상처를 들여다보았다. 무제씨 춥네요. 가만히 서 있어서 그래요. 죽겠다. 죽겠다니요. 그냥 죽겠다고요. 입버릇인가요?
죽을 것 같으니까요. 무재 씨가 소매로 풀집을 닦아내고 똑바로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면 죽을까요? 여기서 라고 너무도 고요하게 말하는 바람에 나는 겁을 먹었다. 새삼스럽게 무재 씨를 바라보았다. 검은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평소엔 좀 헝클어진 듯 부풀어 있던 머리털이 빗물에 젖어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은교 씨 하고 무재 씨가 말했다. 정말로 죽을 생각이 아니라면 아무렇게나 죽겠다고 말하지는 마요. 네. 그러면 계속 걷죠. 라면서 앞서가는 무재 씨를 따라서 걸었다. 눈물이 쏟았다. 무재 씨처럼 매정한 사람은 먼저 가도록 내버려 두고 나는 나대로 움직이고 싶었지만 이 숲에서 그림자마저 일어난 처지에 그럴 수도 없어서 눈을 닦으며 걸었다. 울어요? 울지 않는데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걷는 동안 공기가 문득 가벼워졌다. 무재 씨가 멈춰서서 하늘을 향해 손바닥을 펼쳤다. 비가 멈췄네요. 네. 껌 씹을래요? 네. 무재 씨가 주머니에서 구부러진 껌 하나를 꺼내더니 반으로 찢어서 내밀었다. 조금 젖은 듯한 두 겹의 포장지를 벗기고 청포도 맛이 난다는 껌을 입에 넣었다. 달고 달아서 턱이 얼얼해질 정도로 침이 고였다. 포장지를 잘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껌을 씹어가며 부지런히 걸었다. 젖은 발로 바닥을 밀어낼 때마다 깊은 냉기가 올라왔다. 이 숲 어딘가에서 이토록 깊은 냉기의 일부로 녹아버린다는 것에 관해 생각했다. 부엽토 위로 힘줄처럼 드러난 나무뿌리 부근에 동그란 버섯이 자라고 있었다. 무재 씨 하고 내가 말했다.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지 않을까요? 죽나요? 어디서든 언젠가는 죽겠지만 나가지 못한다면 나가지 못한 채로 죽겠죠.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성큼성큼 걸어가며 무재 씨가 말했다. 무서워요, 나도.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비는 그쳤지만 비를 먹은 숲이 뿜어내는 습기로 숨이 막혔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며 걷는데도 배가 차가워서 이대로 날이 저물면 어쩌나 생각했다. 무재 씨 하고 내가 말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요? 아무거나. 아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만 해주세요. 하고 무재 씨가 말했다. 그림자 이야기를 할까요? 왜 하필 그림자? 분위기도 그렇고 그림자 이야기는 싫은데요. 아는 이야기라고는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해주세요. 하고 무재 씨가 말했다. 소년이 살았어요. 네. 소년의 이름은 무재. 무재 씨. 네. 그건 무재 씨의 이야기인가요? 무재의 얘기죠. 무재 씨 본인의 이야기? 무재의 이야기라니까요. 계속할까요? 네. 소년 무재가 살았습니다.
무제의 식구들은 그림 한 점 없는 커다란 방에서 살았습니다. 식구는 9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고 누나가 6이었습니다. 6이나 되나요? 무제가 7번째로 막내입니다. 많군요. 많은가요? 왜 그렇게 많을까요? 그건 말이죠. 하고 무제씨가 고개를 한쪽으로 약간 기울이고 말했다. 그게 좋았던 건 아닐까요? 그거요? 섹스. 나는 얼굴을 조금 붉힌 채로 무제씨를 따라서 걸었다. 은교씨, 하고 무제씨가 말했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야한가요? 하나도 야하지 않은데요. 야하지 않을까요? 야해도 좋아요. 야한 게 좋나요? 야해도 좋다고요. 라고 긴장해서 말하자 무제씨가 후후하고 웃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무제의 부모는 7명의 자식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소년 무제의 부모는 개연적으로 빚을 집니다. 개연이요? 필연이라고 해도 좋고요. 빚을 지는 것이 어째서 필연이 되나요?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나요? 그런 것 없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글쎄요. 하고 무제씨가 나무 뿌리를 잡고 비탈을 내려가느라 잠시 말을 쉬었다가 다시 말했다. 그런 것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자칭하고 다니는 사람을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조금 난폭하게 말하자면 누구의 배도 빌리지 않고 어느 날 숲에서 솟아나 공산품이라고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알몸으로 사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자신은 아무래도 빚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뻔뻔한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공산품이 나쁜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공산품이란 각종의 물질과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강이 더러워진다든지 대금이 너무 저렴하게 지불되는 노동력이라든지 하다못해 양말 한 켤레를 싸게 사도 그 값싼 물건에 대한 빚이 어딘가에서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군요. 어쨌든 소년 무제의 부모가 빚을 집니다. 네. 이 경우엔 다른 사람의 종이에 이름을 적어준 대가로 얻은 빚입니다. 빚의 규모가 너무 커서 빚보다는 빚의 이자를 갚느라고 힘든 노동을 하는 와중에 9식구의 생활비도 버는 생활을 하다가 소년 무제의 아버지의 그림자가 끝끝내 일어서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비오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소년 무제는 마루 끝에 앉아서 빗물이 좁은 마당으로 떨어져 바닥을 오목하게 뚫어놓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 무제의 아버지가 구두에 진흙을 잔뜩 묻힌 모습을 하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년 무제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네지만 그는 창백한 얼굴로 다만 소년 무제를 바라보고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서 눕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뭐라 말하지 않고 밤이 될 때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던 그는 이내 그림자가 일어섰다고 말합니다. 선술집 앞에서 우산을 펼치다가 그도 모르는 틈에 일어선 그림자를 목격하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자를. 하고 어머니가 두려움에 질려서 숨을 들이마시고 말하는 것을 소년 무제는 듣습니다. 그림자가 일어서고 말았다니. 그래서 그림자를 따라갔나요, 당신? 그림자를 따라갔나요? 라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소년 무제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얼마나 따라갔나요? 라고 소년 무제의 어머니가 묻자 그는 조금 따라갔어. 아주 조금만 따라갔어. 라고 대답합니다. 소년 무제의 어머니는 자식들을 향해 돌아앉아서 눈물을 닦습니다.
소년 무제의 아버지가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울지 마요. 조심할게요. 조심할 건가요? 다음번에 일어서더라도 깊이 따라가지는 않도록 조심할게요. 깊거나 말거나 따라가지를 말아야죠. 애초에 따라가지를 말아야죠. 따라가지 않을게요. 약속해 줄 건가요? 약속할게요. 이렇게 약속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날 이후로 소년 무제의 아버지는 아무래도 남몰래 그림자를 따라가거나 하는 듯 별로 먹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으면서 나날이 헬쑥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다름없는 자신의 모습을 목격했다면 그것은 그림자. 그림자라는 것은 한번 일어서기 시작하면 참으로 집요하기 때문에 그 몸은 만사 끝장. 일단 일어선 그림자를 따라가지 않고는 배겨낼 수 없으니 살 수가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아무 곳에서나 불쑥 말하곤 하다가 그는 귀신 같은 모습이 되어 죽고 맙니다. 죽나요? 죽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죽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 그림자도 그토록 위협적인 것일까요? 글쎄요. 라고 말하는 무제씨로부터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걸으며 나는 말했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제씨? 죽는 걸까요? 간단하게. 따라가지 마요. 무제씨가 문득 나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다. 그림자가 일어서더라도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걸었다. 이따금 발밑에서 축축한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내며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무제씨 하고 내가 말했다. 섹스 말인데요. 그게 그렇게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을까요? 좋으니까 아이를 몇이나 낳는 부부도 있는 거고. 글쎄, 좋을지 궁금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여기서 나가면 해볼까요? 나갈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고 숲이 이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나는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은데요. 좋아하면 되지요. 누구를요? 나를요. 글쎄요. 나는 좋아합니다. 누구를요? 은교 씨를요. 농담하지 마세요. 아니요, 좋아해요. 은교 씨를 좋아합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며 부지런히 걸어서 축사에 다다랐다. 해가 거의 저문 무렵이었다. 봐요. 하고 무제씨가 가리키는 방향을 돌아보니 어느 틈엔가 본래대로 돌아온 그림자가 무제씨의 그림자와 더불어 방금 빠져나온 숲을 향해 늘어져 있었다. 축사 안에서 사슴 2마리가 사람의 기척을 듣고 구석으로 달아났다. 초식 동물의 털과 배설물 냄새를 맡으며 축사를 끼고 돌아 앞마당으로 나섰다. 처마 끝에 전구를 매달아 두고 밥을 먹고 있던 부부가 우리를 바라보았다. 이왕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날 밤은 그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이야기가 되었다. 세수를 하고 그들이 내준 옷으로 갈아입고 데친 뽕잎으로 싼 밥도 얻어먹었다. 밥을 먹는 동안 밤이 되었다. 자신을 그냥 농부라고 말하는 남자가 그 마을의 이름과 대강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마을이라고는 해도 주변 몇 킬로미터 이내의 집이라곤 그 집 하나뿐이라며 아침이 되면 트럭으로 버스를 탈 수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그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무제씨와 내가 말했다. 두툼한 나방 1마리가 머리 위에서 비틀거렸다가 전구에 날개를 비볐다가 하며 날아다녔다. 은교씨,
쌀겨가 들어간 납작한 베개를 옆구리에 끼고 서서 무제씨가 말했다. 아침에 봐요. 남자들이 옆방으로 건너간 뒤 농부의 아내와 둘이서 잠자리를 준비했다. 두렁거리는 말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니 벽이 무척 얇은 듯했다. 농부의 아내가 불을 끄자 문득 눈앞이 닫힌 것처럼 어두워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손을 들어 올려서 얼굴 쪽으로 천천히 내려보아도 그 손이 보이지 않았다. 농부의 아내가 조그맣게 코를 골았다. 베갯잎에서 지푸라기를 태운 듯한 냄새가 났다. 후후 하고 바깥에서 부엉이가 울었다. 무제씨 하고 작게 불러보았다. 부엉이가 있네요. 들리지 않는지 이미 잠들었는지 벽 너머에선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부엉이가 우네요. 라고 말해놓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눈을 의심하며 가만히 누워 있었다. 섬. 갑시다. 따끈하고 맑고 개운한 국물 먹으러 라고 무제씨가 말했을 때는 가까운 바지락 칼국수 집에라도 가자는 말인 줄 알았는데 다음 주말이 되어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연락이 왔다. 지금 출발하니까 8분 뒤에 나와요. 다짜고짜 그렇게 말해두고 전화를 끊어서 어디로 나오라는 것인지도 묻지 못했다. 다급히 머리를 말리면서 5분이면 5분이고 10분이면 10분이지 8분이란 어떻게 배당된 시간일까 하고 생각하는 틈에 시간이 되었다. 창을 열고 내다보아도 무제씨는 보이지 않았다. 어디까지 나가야 하는지를 몰라서 대강 슬리퍼를 신고 바깥으로 나가보자 골목 입구에 무제씨가 서 있었다. 얼른 봐서도 매우 낡은 차를 등지고 서서 그리로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다. 그리로 뛰어갔다. 국물 먹으러 갑시다. 라면서 무제씨가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무제씨 하고 나는 배를 누르고 웃으며 말했다. 차가 굉장히 낡았어요. 그죠? 라면서 무제씨도 으하하 하고 웃었다. 따끈하고 맑고 개운한 국물을 먹으러 출발했다. 엉덩이 닿는 부분이 푹 꺼진 조수석에 푹 꺼진 채로 앉아있다가 룸미러를 만져보고 조수석 앞에 붙은 서랍도 열어보았다. 보험증을 끼워둔 수첩과 목장갑 한 짝과 동요 카세트 테이프 2개가 들어있었다. 보험증을 제외하고는 모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차의 소유주였던 사람의 것이라며 그가 최근에 새로 중고차라니 말이 많이 이상하지만 하여간 마련해서 3만 원 주고 이 차를 넘겨받았다고 무제씨가 말했다. 굉장히 싸네요. 라고 말하자 낡았으니까요. 라고 무제씨가 말했다. 엔진 소음이 상당해서 뭐라고 막 욕을 하며 달리는 것 같다고 내가 말했다. 버튼을 눌러서 창을 내려보았다. 일단 내려가고 난 뒤로 올라오지 않아서 손으로 뽑아내듯 당기다가 포기하고 내버려 두었다. 재미있었다. 바람에 머리칼이 마구 날리는 것마저 재미있었다. 신호를 대기하느라고 무제씨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때에는 차가 부들부들 떨었다. 떠네요. 떠는데요. 하며 둘이서 깔깔 웃었다. 이상하게 들떴다고 생각하면서도 유쾌했고 유쾌한 것이 유쾌해서 웃었다. 내가 말했다. 그런데 무슨 국물을 먹으러 가나요?
맑고 개운한 국물이라면 조개죠. 바지락? 바지락도 먹고 다른 조개도 먹고. 다른 조개요? 은교 씨, 바지락 말고도 조개는 많아요. 가리비, 대합, 명주조개, 민들조개, 칼조개, 새조개, 돌조개, 참조개, 동죽, 모시조개 하고 내가 들어본 적이 있거나 들어본 적도 없는 조개 이름을 대면서 무재 씨는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바꾸고 속도를 줄였다가 높였다가 하며 능숙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맑은 오후였다. 도장이 벗겨진 엔진 덮개가 햇빛을 받고 끊임없이 반짝거렸다. 무재 씨, 우리가 그걸 전부 먹나요? 전부 먹죠. 와, 좋아요? 네, 좋다니까 좋네요. 나도 좋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도 경계를 넘었다. 나루터에서 우리가 들어갈 섬의 지도를 받고 보니 얌전하게 벗어둔 양말 모양을 하고 있었다. 남쪽과 동쪽에 나루터가 하나씩 있고 크고 작은 포구가 있으며 과거엔 염전도 많았으나 지금은 한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라져서 흔적만 남아있다고 적혀 있었다. 염전이래요. 라고 말하는데 배가 도착했다며 무재씨가 시동을 걸었다. 느릿느릿 전진하는 앞차의 꽁무니를 따라 유별나게 우르릉거리며 갑판으로 올라갔다. 배로 20여 분이 걸리는 거리라 차 안에만 있을 수는 없어 갑판으로 나갔다. 배를 따라오는 갈매기들에게 과자를 던져주는 사람들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점차로 멀어지는 육지 쪽의 나루터를 바라보았다. 테트라포드가 쌓인 방파제 너머에서 자리가 부족해 이번 배에 오르지 못한 차들이 열을 이루었다. 배는 스크루로 황토색 물살을 만들어내며 그저 천천히 나아가고 있을 뿐이었는데 배 바닥 쪽에서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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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하고 먼지 줄곧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무재 씨와 나는 출발했을 때보다는 한결 차분해진 상태로 난간을 잡고 섰다. 이 배도 낡았네요. 하며 뱃머리 쪽으로 이동해서 점차로 다가오는 섬 쪽의 나루터를 바라보았다. 이쪽의 방파제는 조금 좁았고 두 갈래로 갈라지는 도로를 향해 경사져 있었다. 차로 돌아가서 순서를 기다렸다. 배에 오른 순서와는 반대로 배에서 내렸다. 무재 씨는 나루터 입구에서 망설임도 없이 오른쪽 길로 들어섰다. 좁은 비탈을 오르다가 바위가 많은 나지막한 산길을 지나서 바다를 오른쪽에 두고 달렸다. 해수면보다 낮아 보이는 논에서는 벼가 자라고 있었다. 여기 쌀은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서 맛이 좋대요. 라고 무재 씨가 말했다. 나는 창밖으로 머리를 조금 내밀고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눈을 가늘게 뜨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은교 씨, 머리를 그렇게 내밀면 위험하죠. 바다가 보여서요. 더 근사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거기도 가나요? 가면 되죠. 국물을 먹고. 라고 무재 씨가 말했다. 좌우로 논이 펼쳐진 넓은 벌판을 지나서 자갈이 깔린 포구에 다다랐다. 개펄을 향해 뻗어나간 방파제 위에 나지막한 횟집들이 대여섯 군데 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가장 바다 쪽으로 면한 횟집으로 들어가서 조개탕을 주문했다. 무재 씨도 나도 날 것은 먹지 못해서 회는 주문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잡은 것이라며 주인이 생새우를 가져다 주었다. 고소하고 다네요 라고 말하며 먹고 있을 때 조개탕이 나왔다. 볶음솥처럼 커다란 냄비에 주먹만한 조개들이 수북하게 남겨 있었다.
이것이 가리비, 이것이 대합, 이것이 개조개, 아니 참조개, 개조개? 하며 무제 씨는 다 벌어진 조개를 건져 내 접시에 놓아두었다. 조개만을 먹고도 충분히 배가 불러서 나는 식사를 마칠 때쯤 수저를 쥔 채로 조금 졸았다. 무제 씨의 등 뒤로 바다를 향한 전면창이 열려 있었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다가 멀리 물러난 자리에 개펄이 드러나 있었다. 고깃배 몇 척이 계획 위에 비스듬하게 얹혀 있었다. 무제 씨, 밀물 때는 저기까지 물이 들어오는 걸까요? 라고 묻자 바로 앞까지 들어와요. 라고 주인이 주방 쪽에서 고개를 내밀고 대답했다. 바로 창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온다니 태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모두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것을 생각하며 꾸벅꾸벅 졸면서 앉아있다가 햇빛에 붉은기가 돌기 시작할 때쯤 방파제를 떠났다. 맛있었어요? 무제 씨가 물었다. 이번엔 따끈하고 개운했나요? 네, 맛있었어요. 따끈하고 맑고 개운했어요. 고마워요, 데려와줘서. 라고 말하자 무제 씨가 웃었다. 예전에 와봤거든요. 라면서 무제 씨는 섬의 서쪽 모서리를 향해 차를 몰아갔다. 언제 와봤나요? 라고 묻자 대학에 다닐 때 2번 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대학에 다닌 적이 있었어요? 다녔지만 금방 그만뒀어요. 빚을 져가며 배울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에 라는 대화를 하며 차를 몰아 당도한 곳은 사찰이었다.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입구부터 산꼭대기를 향해 길이 경사져 있었다. 차 2대가 간신히 엇갈려 지나갈 수 있을 만한 오르막 양편으로 녹두전이며 나물이며 막걸리를 파는 허름한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다. 2군데 가게에서는 바깥에 화로를 내어두고 빙어전을 붙이며 손님을 부르고 있었다. 단체로 절 구경을 하러 온 듯한 사람들로 좁은 길이 북적였다. 기름에 달걀 익는 냄새가 사방에 자욱했다. 무제 씨와 나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사찰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비바람에 빗바랜 일주문 앞에서 검게 그을린 목장갑을 낀 여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맛이나 보라며 그녀가 내게도 쥐어준 것은 밤이었다. 머리 부분에 칼집을 내 불에 구운 것이었는데 도토리처럼 조그맣고 껍질엔 반들반들 윤기가 돌았다. 먹어보니 맛있었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고 말하자 무제 씨가 비탈을 도로 내려가서 그 밤을 한 봉지 사가지고 왔다. 딱 껍질을 쪼개서 노란 알맹이를 꺼내 먹으며 열심히 비탈을 올라갔다. 올라가는 것이야 그냥저냥 올라가겠지만 내려올 것이 걱정될 만큼 가파른 길이었다. 걷느라 씹느라 숨쉬느라 분주한 나를 저만큼 앞지른 무제 씨가 은교 씨 하고 불렀다.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어딘지 쓸쓸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오르막 위쪽에 서서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은교 씨, 그렇게 맛있어요? 네. 그게 뭐라고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얼른 오세요. 하며 기다리는 무제 씨를 향해서 부지런히 걸어갔다. 사찰 마당에서 산꼭대기까지는 4차례 방향을 꺾는 돌계단이 놓여 있었다. 180개를 세고부터 머리를 비운 채로 다리만 움직여서 계단을 올라갔다. 종아리가 당겨서 발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을 무렵 정상에 다다랐다. 벤치를 서너 개 박아둔 관망대 위쪽으로 계단이 한 단 더 이어져 있고
높고 가파른 암벽에 둥글둥글한 인상의 불상이 양각되어 있었다. 불상의 머리 위로 넓적한 바위가 버섯의 갓처럼 불쑥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무제 씨와 나는 불상 앞까지 올라갔다가 방석을 깔아두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 싶어 관망대로 내려왔다. 고양이! 라고 누군가 외치는 소리에 아래쪽을 내려다보자 새끼를 뱉는지 배가 불룩한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낙엽이 쌓인 급경사의 비탈을 능숙하게 내려가고 있었다. 관망대는 높은 절벽에서 바다 쪽을 향해 돌출되어 있었다. 해질 무렵이었다. 무제 씨와 나란히 절벽의 불상을 등진 채로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가 연한 보랏빛을 띠고 있었다. 하늘은 파랗고 노랗고 붉은 빛을 조금씩 섞어둔 듯한 오묘한 빛깔로 다소간 흐릿하게 수평선과 맞닿아 있었다. 생각보다 멀리 떨어진 거리에 주차장과 섬의 도로가 내려다 보였고 그 너머로 갯벌과 염전이 보였다. 물이 아직 들지 않아 갯벌이 멀리까지 이어져 있었다. 버려진 염전은 왠지 붉었다. 먼 바다를 향해 꿈에서 본 것처럼 띄엄띄엄 이어진 섬들은 송전탑을 하나씩 이고 있었다. 섬도 송전탑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가까이 있는 듯하고 바라보고 있는 동안 조금씩 사라지는 듯해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전류가 바다를 건너 어디로 이어진 것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무제 씨가 한숨을 쉬고 말했다. 하늘이 굉장하네요. 네. 나는 이런 광경을 보고 있으면 인간은 역시 유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별이요? 시끄럽고 분주하고 의미도 없이 빠른 데다 여러모로 사납고. 무제 씨, 그건 인간이라기보다는 도시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도시일까요? 하며 무제 씨가 웃었다. 아무튼 이런 광경은 인간하고는 너무도 먼 듯해서 위로가 되네요. 종아리에 지그시 닿는 것이 있어 내려다보니 아까 전에 비탈을 내려간 고양이가 어느 틈엔가 올라와서 옆구리를 대고 서 있었다. 멀리서 봤을 때도 새끼를 뵌 듯했던 배가 역시 불룩하고 단단하게 부풀어 있었다. 무제 씨가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안아서 무릎에 올렸다. 거칠게 자란 털 속에 나무 껍질이며 풀씨가 엉겨 있었다. 그 중에 큰 것을 몇 개 떼어내고 등을 쓰다듬자 눈을 가늘게 뜨고 자리를 잡았다. 산꼭대기나 다름없는 절벽 위에서 무릎에 고양이를 올려둔 채로 등을 구부리고 앉아있는 무제 씨를 보고 있자니 기분이 묘했다. 많지는 않았으나 아래쪽에서는 여태도 사람들이 불상을 향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저런 곳에도 송전탑을 박아두었네요. 라고 말하면서 무제 씨는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았다. 일주문을 향해 내려오는 동안 해가 졌다. 등을 뒤쪽으로 잔뜩 기울여야 올바로 걸을 수 있는 비탈을 내려와서 차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사방이 어둑어둑했다. 빙어와 막걸리를 팔던 가게들의 절반은 그날 분량의 장사를 덮는 중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일찌감치 문을 닫고 불도 꺼져 있었다. 전조등을 켜고 비탈을 마저 내려와서 도로로 접어들었다. 두고 온 것이 있는 듯해서 옆 거울을 통해 뒤쪽을 바라보았다. 점차로 어두워지고 있는 섬의 도로 가장자리에서 전봇대가 이따금 뒤쪽으로 흘러갈 뿐이었다. 말이 부쩍 줄어든 무제 씨의 곁에서
자동차 엔진이 만들어내는 소음에 잠긴 채로 어두운 섬의 도로를 달렸다. 도시와는 다르게 가로등의 간격이 넓었고 그나마도 어느 지점을 지나서는 사라졌다. 바다라고 짐작되는 검은 것을 왼편에 두고 달렸다. 이따금 먼 바다에 뜬 오징어 잡이배의 불빛이 차 안까지 뻗어왔으나 언덕에 가리거나 해안으로부터 도로가 멀어져서 그런 순간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무지씨 하고 내가 말했다. 배가 아직 있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마지막 배하고 그 이전하고 2차례 남아있어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대답을 듣고도 나는 불안했다. 은교씨 뭘 그렇게 걱정하나요? 너무 어두워서요. 밤이니까 어둡죠. 그게 아니고요. 너무 어두워서. 정말로 밝은 곳에 당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말은 안 되는데요, 무제씨. 자꾸자꾸 드네요. 그런 생각이. 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전방이 나루터임을 알리는 팻말의 반서광을 보았다. 그거 봐요. 하며 나루터로 진입을 하는데 불이 모조리 꺼져 있다는 점부터 심상치 않았다. 전조등으로 얼핏얼핏 드러나는 풍경이 배에서 내릴 때 보았던 것과 달랐다. 내릴 때에는 보지 못한 산 그림자가 오른쪽에 있었다. 배를 부르는 불빛도 건너편 나루터의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 배를 기다리는 다른 차들도 없이 어둡고 적막하게 우리뿐이었다. 한동안 영문을 모른 채로 머물러 있었다. 홀린 듯한 심정으로 앉아있다가 북쪽에 새로 나루터가 만들어져서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남쪽의 나루터를 떠올렸다. 죽었다는 나루터였다. 무제씨, 여기가 거긴가 봐요. 갈림길에서 길을 잘못 든 것 같네요. 어떡하죠? 괜찮아요. 2개의 나루터 사이가 그다지 멀지 않다고 무제씨가 말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루터를 한 바퀴 돌아서 나왔으나 그로부터 멀리 가지 못하고 엔진의 수명이 다했다. 막막한 허허벌판에 솟은 가로등 부근이었다. 짤깍짤깍하고 비상등이 작동하고 있었다.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다. 먼지를 태운 듯한 냄새가 났다. 무제씨가 먼저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간 뒤에 나도 나갔다. 완만하게 멈춰준 덕분에 차가 길 가장자리에 걸쳐져 있었다. 엔진 덮개 틈으로 성글고 가느다란 연기가 몇 줄 피어올랐다가 흩어졌다. 밑으로 뭔가를 쏟아낸 듯 기름기 섞인 검은 것이 바닥으로 번지고 있었다. 무제씨가 엔진 덮개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동안 나는 뒤쪽으로 걸어가서 우리가 온 방향을 바라보았다. 달려온 방향과 가야 할 방향이 모두 어둠에 잠겨 있었다. 번갈아 보고 있다가 머리를 젖혀보았다. 어두운 밤치고는 별이 보이지 않고 달이 왼쪽으로 탁하고 붉고도 조그맣게 이질러져 있었다. 갯내나는 바람이 불어왔다. 미안해요. 라고 무제씨가 말했다. 목소리는 작게 들려오는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차 앞쪽으로 돌아가 보았다. 무제씨가 2 손으로 턱을 괴고 범퍼를 들여다보는 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무심하게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미안해요. 라고 의기소침하게 말했다. 뭐가요? 뭐가 미안해요? 라고 묻자
이렇게 되어서 미안해요. 라고 무제 씨가 조그맣게 말했다. 뭐가 미안해요. 라고 다시 말할 뻔했으나 그런 말로는 무제 씨를 자꾸 조그맣게 대답하게 만들 뿐인 것 같아서 괜찮아요. 괜찮아. 라고 말하며 무제 씨의 등 뒤를 돌아서 자동차 측면으로 검고 넓게 펼쳐진 벌판을 향해 섰다. 높거나 반듯하게 솟은 것 없이 전체적으로 나지막한 것들만이 지면에서 솟아있거나 완만하게 경사져 있었다. 벌판 너머로 벌판보다 더 넓게 펼쳐진 것의 기척이 느껴져 정말 여기가 섬이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뒤돌아서다 무제 씨의 그림자를 밟을 뻔했다. 무제 씨는 여전히 엔진 덮개를 열어둔 채로 이제는 일어서서 덮개 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묵묵히 생각에 잠긴 무제 씨의 뒤꿈치로부터 짙은 빛깔로 늘어진 그림자가 주변의 것들과는 다른 기색으로 곧장 벌판을 향해 뻗어 있었다. 불빛의 가장자리에서 벌판의 어둠이 그림자를 빨아들이고 그림자가 어둠에 이어져 어디까지가 그림자이고 어디부터가 어둠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마치 섬 전체가 무제 씨의 그림자인 듯했다. 무제 씨 하고 불러도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묵묵히 수그러진 무제 씨의 고개 위로 불빛이 번져 있었고 그 너머로 바로 어둠이 내려와 있었다. 막막하고 두려워 사발 모양의 가로등 갓을 올려다보았다. 여기는 어쩌면 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둠의 입. 언제고 그가 입을 다물면 무제 씨고 뭐고 불빛과 더불어 하고 사라질 듯했다. 목덜미를 당기는 듯한 어둠을 등지고 무제 씨 쪽으로 걸어갔다. 손을 잡아보자 손이라기보다는 무언가에 뼈를 잡은 것처럼 메마르고 차가웠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무제 씨의 뼈라고 생각하며 간절하게 잡고 있었다. 무제 씨, 무제 씨, 걸어갈까요? 라고 말하자 이쪽을 바라보았다. 어디로? 나루터로. 이렇게 어두운데 누굴 만날 줄 알고요. 만나면 좋죠. 그러려고 가는 거잖아요. 만나더라도 무제 씨, 그쪽도 놀라지 않을까요? 우리도 누구라서. 라고 말하자 무제 씨가 고개를 기울이고 나를 바라보았다. 배가 없을 텐데요. 배가 없더라도 나루터 부근엔 사람들이 살잖아요. 걸어갑시다. 하며 손을 당기자 별다른 저항 없이 걷기 시작했다. 한 줌 손에 이끌려오는 무게가 묵직한 듯 가벼워서 나는 쓸쓸했다. 불빛 바깥으로 얼마간 나아갔을 때쯤 잠깐만 하며 무제 씨가 차로 돌아갔다. 달려온 방향을 향해 삼각대를 세워두고 돌아왔다. 자동차를 향해서는 도와줄 사람을 만나는 대로 돌아오기로 약속해두고 무제 씨와 손을 잡고 돌아섰다. 짤깍거리는 소리가 점차로 멀어졌다. 불빛이 비치는 범위를 벗어날수록 공기의 밀도와 바람결이 달라지는 듯했다. 이따금 뒤를 돌아보며 걸었다. 가로등 불빛 속에 덩그라니 차가 남아있었다. 그림자 하나가 그 곁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거리가 상당한 데다 어둠으로 바닥이 지워져 무제 씨의 것인지 내 것인지 알아볼 수는 없었다. 갸름한 덩어리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는 것처럼 서 있다가
천천히 이쪽을 향해 움직였다. 불빛의 가장자리에서 어둠으로 들어서고 나서는 몇 차례 흔들리는 것이 보이고 난 뒤로 더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오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따라오는 그림자 같은 것은 전혀 무섭지 않았다. 완만한 고개에 올라서자 멀리 떨어진 곳에 가로등이 보였다. 3개의 가로등이 또 다른 모퉁이를 향해 점점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로 내려갔다. 불빛의 조그만 언저리 바깥은 대부분 어둠에 잠겨서 공중에 떠있는 길을 둥실둥실 가는 듯 했다. 귀신일까요, 우리는? 귀신일지도 모르죠, 이 밤에. 또 다른 귀신을 만나고자 하는 귀신. 하고 말을 나누며 탁하게 번진 달의 밑을 걸었다. 어둠에 잠겼다가 불빛에 드러났다가 하며 천천히 걷고 있었다. 은교씨 하고 무제씨가 말했다. 노래할까요?